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으로 한순간에 두 눈을 잃었다가 극적으로 되찾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일단 저희 가정사와 시댁 식구들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친정아버지께서 막일하시다가 추락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친정엄마는 그 당시에 공기놀이 할 때 가지고 노는 공깃돌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실수를 하셨어요. 조그만 공기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바닥에 왕창 흘려서 잘리신 거죠. 그 후로 페인트 공장에서 일하다가 호흡기병 걸려서 고생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옷도 갖춰 입지 못했는데요. 맨날 같은 티셔츠만 입고 살았는데 동생이 옷 사달라고 떼쓰고 신발 사달라고 떼쓰더라고요. 제가 그럴 때마다 조용히 하라고 동생 입을 쉿 하고 손가락으로 가려버렸죠. 저희 동생은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인 데다가 정말 말 그대로 천방지축이었거든요. 그나마 제 말은 잘 듣고 절 졸졸 따라다녀서 다행이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아주 큰일이 날 뻔했거든요. 그 당시에 개업한 치킨집 중에 맛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곳이 있었습니다. 맨날 감자 고구마만 먹으니까 통닭집 냄새에 배가 절로 꼬르륵거리더라고요. 너무 먹고 싶어서 군침만 삼키고 있다가 엄마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생신 선물을 사드리고 싶어서 동생이랑 같이 병이란 박스를 줍고 다녔죠. 어린 마음에 그 치킨이 너무 맛있어 보였고 엄마가 일하는 거에 비해 항상 초라하게 드셔서 치킨을 사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모은 병과 박스를 팔아서 3,000원을 받아냈습니다. 그 당시 치킨값 생각하면 택도 없는 액수였는데요. 그렇다고 치킨 반마리만 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 치킨은 포기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사드리기로 했죠. 그대로 집으로 가려는데 바로 그때 동생이 저보고 뭐라 속삭였는지 아시나요? 누나, 저기 저 치킨 보이지? 저거 훔치자. 치킨 되게 많이 쌓여 있어서 한 마리만 사라지면 아무도 모를 거야. 동생이 치킨집을 가리키며 안 뜨거워 보이면서 제일 작은 걸로 세비자고 하는 거예요. 당시 치킨집은 안에서 튀기지 않고 밖에서 오픈형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장님이 화장실 가면 옆집 아줌마가 지키곤 했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엔 치킨을 한 번만 튀기지 않고 1차로 한 번 튀기고 꺼냈다가 다시 한 번 튀기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었어요. 이런 이유로 동생이 한 번 튀겨진 치킨들을 모아놓은 곳을 가리키며 훔치자고 한 거죠. 하필이면 치킨이 손만 뻗으면 닿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망설이다가 동생한테 말했습니다. 그래도 훔치는 건 좀 아니지. 아무리 배고파도 그런 짓 하면 안 돼. 훔친 걸로 생시 선물 드리면 엄마가 퍽이나 좋아하겠다, 이 바보야. 차라리 3,000원만 내고 조금만 달라고 해볼까? 이렇게 말하면서 주머니를 뒤져보니 어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공병이랑 박스 팔아서 판 돈을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었어요. 애써 모아놓은 3,000원을 잃어버린 거죠. 그 순간 엄마가 생각나서 코끝이 찡해졌는데요. 엄마는 퇴근하고 오면 밥에 물 말아서 김치 먹고 있지, 페인트 유독가스 때문에 생긴 호흡기 병 때문에 하루 종일 콜록거리고 있지. 치킨이 안 되면 짜장면이라도 사드리려고 했는데 눈물이 막 나왔어요. 그런데 동생 그 철없는 것이 옆에서 이러더라고요. 누나, 설마 돈 잃어버렸어? 그거 우리가 2주 동안 힘들게 모아서 판 건데 이제 엄마 생신 선물 뭐로 사드려? 제가 엄마 생신이 3일 뒤에 있으니 공병이랑 박스 주워서 다시 돈을 모아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동생 놈이 그냥 치킨을 훔치자는 거였죠? 제가 그래서 동생 머리에 꿀밤을 놔주며 말했어요. 야, 이놈아, 내가 안 낸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너 훔치다 걸려서 경찰서 가면 돈이 더 든다니까? 그때 동생이 알겠다고 말하면서 짜증을 내길래 다시는 그 말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놈이 저 몰래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엄마 생신날인데 엄마는 일하느라 저녁 늦게 들어온다고 하시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해서 우울하던 참이었는데요. 푼돈이라도 드리려고 병이랑 박스를 줍고 있는데 갑자기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나 살려줘! 사장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안 훔쳤잖아요. 사장님한테 걸렸잖아요. 아무리 들어봐도 동생이 난리치는 소리였죠. 제가 서둘러 달려가니까 동생이 치킨집 사장한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얼른 사장님 팔뚝을 잡으며 급하게 말리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왜 그러세요? 제 동생이에요. 이거 놔주세요. 저희 동생이 뭔 짓을 했길래 그러세요? 전 이리 말하면서 동생이 설마 치킨을 훔쳤나 싶었어요. 그런데 사장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것이 우리 집 치킨을 훔치려고 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너희들 어디 사는 애들이야? 어쩐지 요즘 따라 이 근처 소송거리면 쳐다보고 있더라. 말로만 훔치겠다고 한 줄 알았는데 진짜로 훔치다니. 순간 눈앞이 아찔해져서 사장님한테 싹싹 빌면서 말했어요. 죄송해요, 사장님. 저랑 제 동생이 배고파서 그랬어요. 훔치려고 소송거린 건 아니고 배고파서 그랬다고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 동생이 치킨 훔치려고 한 것도 저희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 생신날 치킨 사드리려고 공병이랑 폐지 주워서 팔았는데 그 돈까지 잃어버려서 그랬어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그랬는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막 해명을 해대니까 사장님이 멈칫하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동생이 경찰서 갈까봐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났죠. 동생도 덩달아 울기 시작하자 사장님 마음이 약해지셨나 봐요. 갑자기 동생을 놔주더니 저희한테 이러셨습니다. 너희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내가 혼쭐을 내주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아휴, 잠시만 기다려. 너희들한테 줄 거 있으니까. 사장님이 저희를 놔두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저희 얼굴도 알고 있었으니까 꼼짝없이 잡힌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장님이 뭘 어쩌려고 저러시나 싶었는데 잠시 후 치킨을 포장해서 건네주시더라고요. 게다가 포장지에 어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순간 마음이 놓이고 울컥하면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사장님께 고개 숙이며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희 동생이 치킨 훔친 것도 정말 죄송해요. 다음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단단히 교육시킬게요. 제가 동생 놈 머리까지 손으로 꾹 눌러서 인사시키니까 사장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치킨을 집으로 가져가 퇴근하고 돌아온 엄마한테 드렸어요. 엄마가 치킨을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이러셨죠. 세상에, 이게 생일 선물이라고? 무슨 돈이 있다고 이걸 샀어? 이거 꽤 비쌀 텐데. 동생이 치킨을 훔치려다가 걸려서 받은 거라고는 말 못하고 치킨집 사장님이 공짜로 줬다는 말만 했는데요. 그랬더니 엄마가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치킨 박스에 적힌 어머니 생일 축하합니다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셔서 제 마음이 뭉클해졌죠. 그날 동생이랑 같이 생신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며 치킨을 나눠 먹었는데요. 그때 치킨을 처음 먹어봤고 치킨집 사장님이었던 시어머니랑 처음으로 얘기해본 날이었어요. 전 그날 이후로 치킨집 사장님과 마주치면 늘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저랑 제 동생을 볼 때마다 손짓을 하시면서 이리 말씀하셨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냐? 밥 차려놨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밥 먹어라. 밥 다 먹으면 저기 남은 치킨 가져가고. 처음에는 왜 우리한테 공짜로 밥을 주고 치킨을 주나 의아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학교 사장님 집에 들리는 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사장님 말을 듣고 치킨집 안에 딸린 방으로 들어가면 밥상이 차려져 있었죠. 지금의 남편과 나란히 앉아 그 집 식구들처럼 밥을 먹었어요. 따뜻한 장판과 따뜻한 밥. 저희 집에서는 상상조차 못하던 온기였는데요. 사장님 집이 너무 좋아서 거의 하루 종일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해가 지고 나서야 아쉬워하며 집으로 돌아왔었죠. 사장님은 저희가 빈대처럼 둘러붙었는데도 눈치도 주지 않고 생색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랑 제 동생이 편안해했던 것 같은데요. 게다가 남편이랑 제가 동갑인 걸 안 뒤로 금방 친해져서 동생이랑 다 같이 뛰어놀곤 했는데요. 어린애들이 놀면서 하는 말들이 다 뭐겠어요. 학교 얘기나 만화 영화 얘기나 엄마 아빠 얘기였죠. 아무리 그래도 제가 가난한 걸 좀 창피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준비물을 못 챙겨가서 혼나거나 촌지를 주지 않아 노골적으로 차별받는 얘기는 쏙 뺐어요. 그날도 선생님께 촌지를 주지 않아 눈총을 받던 날이었는데요. 게다가 선생님이 가지고 오라는 지점토까지 돈이 없어 못 가져온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알고선 저한테 다가와 호통을 치셨습니다. 넌 매번 준비물을 안 가져오면 어쩌자는 거니? 수업을 참여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 아무래도 부모님 모셔와야겠다. 애들 앞에서 대놓고 망신을 주셔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복도 창문 쪽에 앉아 있었는데 창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지점토가 슬쩍 들어왔어요. 안 그래도 내 흠 잡아서 촌지 달라고 하는 선생이라 몰래 그 지점토를 받아들었죠. 다행히 선생님께서 제가 지점토 받는 걸 못 봐서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저 사실 지점도 있어요. 가져왔는데 어디다 뒀는지 까먹어서 그랬어요. 제가 지점토를 보여주니까 선생님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날은 겨우 혼나는 걸 피할 수 있었는데 지점토를 준 사람이 누군가 했어요. 설마 남편일까 싶었는데요. 그런데 하굣길에 남편이 저를 막 따라오면서 말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뭐래? 지점토 가져온 거 늦게 말했다고 뭐라 하진 않았어? 오늘도 혼난 거야? 사실 오늘 너네 반 준비물 지점토 있는 거 몰랐거든. 그런데 문방구에 갔는데 너네 반 애들이 다 지점토를 사가는 거야. 나도 지점토 사고 싶어서 산 김에 혹시 몰라서 네 거 챙겨간 건데 괜찮았어? 남편이 당연히 제가 돈이 없어서 준비물을 못 사간 걸 알고 있었나 봐요. 그날만 지점토 같은 걸 챙겨준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사지 못한 단소나 탬버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이런 걸 빌려준 적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이라면 정말 고맙다고 말했을 텐데 어린 저는 가난해서 못 사가는 걸 창피해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퉁명스럽게 대꾸했어요. 같은 반이 아닌데 어떻게 매번 우리 반 준비물을 알아? 우리 반이랑 너네 반 준비물 다를 거 아니야. 이때 남편 얼굴이 붉어지더니 한참을 뜸들이다 대답해줬어요. 너랑 같은 반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 친구가 그러는데 네가 맨날 준비물을 안 가져와서 혼난대. 그래서 네가 안 혼났으면 좋겠어서 친구한테 맨날 물어봤어. 남편이 이렇게까지 절 신경 써주고 위해주고 있는지 몰랐어요. 어린 제가 봐도 남편이 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 순간 수줍어서 얼굴이 빨개졌죠. 전 그때부터 남편을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소꿉친구로서 사이를 계속 유지하다가 제가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교 진학을 포기했을 때였는데요. 남편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하길래 이대로 사이가 멀어지겠구나 싶었어요.
그 당시엔 전 가난해서 집에도 전화기가 없어서 공중전화기로 전화하던 때였어요. 유일한 제 편이 떠나간다는 사실에 슬프고 제 처지가 처량했지만 울고 싶지 않아서 고개 숙인 채 좋겠다라고만 말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엉엉 울면서 갑자기 절 와락 껴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랑 제가 손도 잡아본 적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가기 싫다고 저 없이 어떻게 사냐고 하는데 남편이 저를 향한 마음이 생각보다 깊구나 생각했어요. 남편이 코를 훌쩍이면서 해준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성공해서 돌아올게. 돈 많이 벌어서 너 학교도 보내주고 너랑 살 집도 구해놓을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꼭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남편이 제게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주면서 공중전화기로 전화달라고 했죠. 하루에 한 번씩 늘 전화하던 시간에 꼭 연락달라고 하는데 저도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렇게 남편을 껴안고 한참을 울다가 헤어졌어요. 그 뒤로도 남편이랑 1년 반 동안 연락하고 지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남편이 제 집 쪽으로 와서 놀곤 했어요. 평소처럼 남편이 찾아와서 제가 직접 집밥을 해줬는데 남편이 갑자기 군대에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집밥뿐이었어요.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다음 휴가 때 오면 근사한 음식을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남편이 군대에 간다고 하니까 아쉽고 걱정되긴 해도 군대에서도 편지 보내고 전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입대하러 가는 길도 같이 가주고 건강 조심하라고 인사도 나눴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남편이 이상하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제게 전화도 안 해주고 편지 답장도 안 해줬어요. 집으로 전화하니까 웬 할머니가 받으시는 거예요. 남편을 찾았는데 그런 사람 없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저 몰래 번호를 바꾼 건가 아니면 군대 가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나중에 찾아오진 않을까 생각했지만 남편이 오지 않았죠. 차라리 이사간 주소를 적어서 주지. 남편을 그리워하다가 그렇게 전 20대 후반의 나이가 됐어요. 전 그동안 아이 천식에 걸리고 숨쉬는 것도 힘들어하는 엄마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분 식당에서 일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사느라 남편은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 소꿉장난이나 하던 사이였으니 남편도 절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엄마 친구분 식당에서 계속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식당 문이 열리고 제 또래 남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키가 크고 멀끔하게 생겨서 눈에 띄었어요. 평소처럼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저를 자꾸만 쳐다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계속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그만 봤으면 해서 그 남자를 째려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남편인 거예요. 군대 가놓고 잠수 이별한 사실은 좀 그랬지만 남편이 말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갈 사람은 아니었기에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궁금했어요. 순간 아는 척을 했다가 아차 했죠. 애틋한 사이였어도 오랜만에 만나니 어색한 마음에 이것저것 수줍게 물어봤는데요. 너 순환이 아니야?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연락처 그새 바꾼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새빨개진 채 남편 앞에서 별소리를 다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남편이 한쪽 손을 들어 올렸는데 옷소매가 스르륵 내려가는 거예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죠. 남편이 군대를 다녀왔는데 신병교육대 훈련장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로 오른손이 아예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그동안 연락을 못했고 제 연락을 일부러 피했다고 하죠. 제 전화를 받은 사람도 남편을 간병하러 온 시할머니였던 거예요. 제 전화를 받은 사람도 남편을 간병하러 온 시할머니였던 거예요. 남편이 제 전화가 올 줄 알고 또래 여자애가 자기를 찾으면 그런 사람 없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보고 싶었고 몰래 보고만 가려고 했는데 제가 한 번에 알아볼 줄 몰랐대요. 밥도 안 먹고 가겠다고 하길래 제가 남편을 붙잡으면서 말했죠. 나 이제 돈 벌어서 핸드폰도 생겼으니까 연락처 알려주고 가. 주소 알려주고 가야지. 이렇게 와놓고 그냥 가는 게 어딨어. 제가 이런 식으로 매달리니까 남편이 절 막 뿌리치면서 우는 거예요. 손도 없는 놈 연락처 알아내고 집 주소 알아내서 뭐 할 거냐고 하길래 제가 상관없다고 했어요. 연락처 줄 때까지 안 놔주겠다고 해서 남편이 결국 제 폰에 연락처를 저장해줬는데요. 그 뒤로 남편과 연락하며 다시 연인 사이로 지내게 됐어요. 남편이랑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던 와중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어린 시절 봤던 치킨집 사장님이자 남편의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막 반가워서 오랜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가, 아줌마 치킨집 하던 거 기억하고 있지? 이제 우리 아들이랑 사귄 지 꽤 됐다며. 우리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번 보자. 아들한텐 절대 말하지 말고 너 혼자 와야 한다. 아들한텐 절대 말하지 말고 너 혼자 와야 한다. 몇십 년 만에 전화하자마자 얼굴 좀 보자고 하시다니 다른 것도 아닌 시댁으로 오라고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집으로 부르시나 싶었어요. 게다가 전 시부모네 치킨 훔치려다가 딱 걸린 집안 식구 아니겠어요? 미워할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불안했죠. 설마 가난한 집 애라고 막말하고 무시하시려나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잔뜩 긴장한 채 시모가 알려주신 주소로 갔어요. 그날 처음으로 시부모님이랑 남편이 같이 살고 있는 시댁을 가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제가 들어가자마자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마치 친딸이 오랫동안 본가에 안 왔다가 오랜만에 온 것처럼 대해 주셨어요. 아이고, 얼굴이 어렸을 때 그대로네. 예전에 맨날 우리 집 밥 먹던 거 기억나냐? 이리 와서 밥 먹어라. 너 해주려고 밥하는데 네 생각 많이 나더라. 어머님이 다짜고짜 식탁에 절 앉히셨어요. 식탁에는 고기 반찬에 생선 반찬까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시부도 그 당시에 정말 어렸을 때 보고 오랜만에 본 날이었죠. 두 분 다 나이를 많이 드셔서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아버님이 맛있게 먹으라고 얘기해 주시고 어머님께서는 제 숟가락에 생선 발라서 얹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라도 하려고 했는데 시모가 절 밀어내고 전부 다 하셨죠. 시부는 제게 차를 타주며 이런저런 덕담을 해주셔서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런데 시모가 설거지를 끝내고 자리에 앉으니까 이야기 소리가 뚝 끊겼어요. 제가 살갑게 얘기해 보려는데 시모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있죠? 내가 널 이렇게 부른 이유는 말이다. 우리 아들이랑 헤어졌으면 해서 불렀다. 너희 둘이 어렸을 때부터 사이가 특별했던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말해야 할 것 같더라. 우리 둘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붙어 다녔고 남편이 저를 두고 이사 갔을 때 몇 달을 슬퍼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사귀었는지 알고 있고 그냥 가볍게 만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말이다. 아들 손이 이래서 어떻게 가장 역할을 하겠어. 시댁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중산층 집안인데 너한테 해줄 게 없어서 헤어졌으면 좋겠더라. 남편이랑 결혼하면 너 개고생할 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결혼하라고 하겠냐. 시어머니께서 저랑 남편이 결혼하면 제가 평생을 일하는 데 다 바칠 게 뻔히 보인다고 하셨어요. 차라리 남편이랑 헤어지고 남편보다 돈 더 잘 벌고 사지 멀쩡한 놈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른 어머님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얼른 어머님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어차피 순환이 없어도 힘든 인생, 순환이라도 제 곁에 있으면 힘이 덜 들 것 같아요. 제가 그리 잘난 것도 아닌데 돈 많고 잘난 남자가 시집 오라고 하겠어요? 남편이나 되니까 저 좋아해주고 저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거의 울면서 대답하니까 시부모님도 제 말을 듣고 코끝이 시큰해졌는지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제가 제발 만나는 거 허락해주고 결혼도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시부가 한숨을 쉬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차피 연인 사이 말려봤자 더 불타는 거 다 안다. 그냥 실컷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헤어져라. 결혼은 꼭 안 해도 되니까 일단 만나보고 결정해. 시부는 우리가 이러다가 말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결국 1년여 동안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가 진짜로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요. 이번에도 시모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이랬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 한 손으로 밥 먹고 한 손으로 씻는 데 익숙해져서 그런 쪽으로 고생은 안 할 거지만 결혼 생활 쉽지 않을 거다. 한 손이 없으니 어딜 취직할 수 있겠니? 아무도 써주는 데가 없어서 아들이 계속해서 무직 상태야. 이 상황에서 결혼하면 너 혼자 외벌이해야 한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잘 생각해. 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 절 도와줬던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하려고 들었어요. 저도 모자란 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서 결혼 자금도 모아둔 거 없고요. 그런데 순환이는 이런저를 너무 좋아하고 아껴줬어요. 어릴 때 순환이가 제 준비물 챙겨주신 거 기억하시죠? 순환이랑 저 같은 반 된 적 한 번도 없는데 매번 저희 반 친구들이랑 친해져서 준비물을 물어봤대요.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매일 집 앞에 갖다 놓기도 하고 직접 가져다 주기도 하고. 저 가난하다고 단 한 번도 창피한 적 없는 애예요. 저 어디 가서 이런 사람 못 찾을 것 같으니까 저 믿고 결혼시켜주세요. 저도 어머님이 하신 걱정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제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말하니까 결국 시부모님의 결혼 허락이 떨어졌어요. 친정엄마도 같은 방식으로 설득드리니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전 그렇게 30대의 나이에 남편과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던 시할머니가 문제였는데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시할머니가 이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가난한 것이랑 결혼 못 시킨다. 내 귀한 손줄 어떻게 그런 거랑 결혼시킬 수 있냐? 네가 생각에 있는 게야? 그것이랑 손주 결혼시키면 결혼식도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시할머니께서 시어머니한테만 별의별 소리를 다 하셨나 봐요. 저랑 남편 결혼시키면 연 끊겠다는 말을 전해 들어서 몸둘 바를 몰랐는데요. 그런데 시부가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신경 쓰지 말아라. 원래 저러다가 갑자기 얼굴 좀 보자고 할 사람이다. 우리 엄마가 저러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니까 그리 마음 쓸 거 없어.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결혼하실 때도 시할머니가 그러셨대요. 그 말을 들으니 좀 위로가 됐어요. 나중에 시할머니가 마음을 푸셔서 만나자고 하시면 정말 공손하게 대하고 잘해드릴 생각이었죠. 솔직히 시할머니께서 그럴 만도 한 게 친정에 돈이 없어서 시댁돈으로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시댁도 그리 잘 사는 편이 아니라서 결혼 반지도 못 맞추고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당연히 집도 못 구해서 신혼생활도 시댁에서 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전 이 집안으로 시집 온 게 후회되지 않았던 게 시부모님이 절 너무 아껴주고 좋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일을 많이 못하는 시부모님과 손이 없어 취직하지 못하는 남편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죠. 식당 일보다는 돈을 더 주는 공장 일을 하게 된 건데요. 대기업 3차 하청업체에서 휴대폰 유심 트레이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4개월 정도 일했을 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감기 기운처럼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구토하고 말았어요. 병원에 가봤지만 과로로 그런 거라며 링거만 놔주셨어요. 그러다 며칠 뒤에는 발이 계속 시려서 수면 양말을 신고 잤는데요. 전 겨울이라서 발이 시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눈을 떴는데 눈앞이 너무 깜깜한 거예요. 처음엔 당황스러워서 왜 이러지? 하며 눈을 비볐어요. 그런데 아무리 주변을 두리번거려도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치고 말았어요. 여보, 어머님, 아버님, 눈이 이상해요. 좀 도와주세요. 119 좀 불러주세요. 이른 시간 남편이 제 울음소리를 듣고 화들짝 깨어나선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전 아이같이 울면서 앞이 안 보인다고 했는데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급하게 119를 불러서 구급대원이 집 안으로 들어와 저를 싣고 갔습니다. 그대로 전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엉엉 울면서 소리치다가 기운을 잃어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인 것 같았습니다. 전과 달리 희미하게 보이기도 했고 수독약 냄새가 나서 알 수 있었는데요. 남편이 제가 깨어난 걸 보고 의료진들을 부르는 벨을 누르자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전 이때까지 잠시 동안 눈이 이상했던 거고 점차 나아지는 거라고 생각했죠. 간호사가 얼만큼 보이냐, 이 숫자 보이냐고 손가락을 들이밀었어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여기 왜 이렇게 불을 안 켜요? 너무 어두운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간호사가 조용해지더니 잠시 후에 환자분 여기 되게 환해요 이러셨어요. 전 그때가 돼서야 제 눈이 아예 이상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전 이 뒤로 병원 신세를 지다가 퇴원했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로 살게 됐어요. 공장을 상대로 고소해 피해 보상금이라도 받아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죠. 제가 일하던 곳에서 알루미늄 판을 깎아낼 때 뿌리는 물이 문제였어요. 그 냄새나는 물이 사실 메탄올이었고 메탄올은 시신경과 중추신경계, 뇌 손상까지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었는데요. 그걸 뿌리고 있는 공장에서 보안장구 하나도 안 주고 환기구가 고장났는데도 돈이 아까워 고치지 않은 거예요. 그로 인해 저는 메탄올이 계속 눈으로 들어간 줄도 모르고 일하다가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를 28만 원만 부과한 거예요. 그 이유는 공장 측에서 진료비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있었어요. 공장업체 사장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기분이라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죠. 그 와중에 남편이 옆에서 늘 절 응원해주며 용기를 북돋아줬어요. 여보, 우리 포기하지 말자. 손 없는 나도 잘 살고 있잖아.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눈 수술해서 시력 되찾을 수도 있으니까 희망 잃지 말게. 저는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했지만 한편으론 둘 다 몸이 성치 않고 시부모님과 친정엄마는 나이 드시고 계시는데 어찌 살아야 하나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답답하게 괜찮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말았죠. 뭐가 괜찮은데? 도대체 뭐가 괜찮길래 계속 나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내가 당신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 한쪽 손 없는 남편 먹여 살리려고 용쓰다가 시력을 잃었는데 내가 괜찮겠냐고! 저도 모르게 폭발해버렸는데 시부모님도 듣고 계셨나 봐요. 그날 이후 시부모랑 남편이 180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방을 나가면 하던 말을 멈추고 제가 보이질 않으니 저를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았어요. 제가 배가 고파 밥이라도 먹으려고 하면 대충 밥에 물 말아주고 화장실 하나 가려고 하면 챙겨주는 게 귀찮다고 성인 기저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자비가 없었던 건 친정엄마랑 동생도 시댁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런 저를 챙겨주는 건 오로지 90 가까이 된 시할머니뿐이었죠. 시할머니는 제가 가난한 집안 애라고 눈치 주고 미워했지만 시부모랑 남편이 저를 막대하기 시작하니까 안쓰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할머니가 절 볼 때마다 불쌍타 하셨는데요. 반대로 제게 한없이 다정했던 시모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아휴, 저거 언제 내다 버리냐. 지겹다 지겨워. 우리 아들이 한쪽 손 잃었을 때 저러진 않았는데 눈 안 보인다고 남편한테 빽빽 소리 지르는 꼴 보니까 애가 못돼 먹었더라. 저도 남편한테 화낸 거 후회하고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눈이 안 보이게 되었으니 제가 얼마나 짐처럼 느껴지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도 불구인 남편의 손발이 되어 돈 번다고 희생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제가 제 인생 돌려놓으라고 개지랄을 떨어도 시부모랑 남편은 어쩌라고 라는 식이었어요. 갑자기 바뀐 시부모와 남편 태도에 실망하기도 했고 서럽기도 한 동시에 갑작스러운 상황이 무섭기도 했죠. 겨우겨우 제 마음 다독이며 대학병원 예약 날짜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진료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시할머니만 저를 따라 병원에 가주신 거예요. 시부모와 남편이 뒤늦게 오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옆엔 시할머니만 계셨어요. 그 와중에 시할머니께서 옆에서 늘 따뜻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포기하지 말자. 네 남편 말이 맞다. 손 없는 손주도 살지 않냐.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라. 저는 그런 시할머니에게 참 의지가 많이 됐어요. 하지만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하나 매일 한탄하는 하루하루가 이어져 갔는데요. 하지만 시할머니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이 절 우울하게 두지 않았어요. 막상 챙겨줘야 할 남편과 시부모는 저한테 구박을 하고 시할머니만 저를 챙겼으니까요. 그런 남편과 시부모 행동에 저는 이가 갈렸고 어떻게든 이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이런 제가 좀 웃기긴 하죠? 눈도 안 보이는데 복수는 어떻게 하냐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일부러 더 점자책 사달라고 해서 점자 공부하고 눈이 안 보여도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했어요. 그럴수록 시무랑 남편은 저거 언제 내다 버리냐 하는 말을 했는데요. 그런다고 제가 우울증이라도 걸리고 무기력해질까 봐요? 어림도 없죠.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제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오더니 수상한 손길로 제 얼굴을 쓰다듬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쎄한 기분을 느꼈어요. 저를 개차 반으로 내치려던 시모가 갑자기 이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더니만 시모가 작은 목소리로 이러셨어요. 세아가, 우린 네가 앞이 안 보여도 괜찮다. 그러니까 얼른 딛고 일어나야지. 일어나야 네가 우리 말 들어줄 거 아니냐. 시애미가 보이게 해줄게. 응? 도대체 뭘 어떻게 보여준다는 것일까요? 제가 잠에서 깨며 시모한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 물었는데요. 그런데 제 손에 뭔가를 턱 얹어주시는 거예요. 더듬더듬 만져보니 무슨 종이 재질이었어요. 순간 놀라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왜 돈을 주시냐고 물어보니 시모가 이러는 거 있죠? 내가 이미 각막 이식 수술을 알아보고 있었거든. 너 수술 받으라고 주는 돈이다. 이 돈이면 너도 눈 뜰 수 있을 게야.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아 시모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남편이 셋이서 저 맨날 미워하면서 내다버린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몇 번이나 되물어도
시모가 단호하게 같은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일부러 그런 거다. 네가 눈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너 내다 버리라고 할 것 같아서 그랬어. 일부러 더 아들이랑 다 같이 오버해서 못 살게 군 척 연기한 게야. 식구들끼리 연기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되려 절 갖다 버리지 말라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시부모님과 남편의 그 전략이 딱 맞아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이없어하며 하소연했어요. 그럼 저한테라도 알려주지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는 그런 소리 안 하셨는데요? 지금도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리 따지고 드니까 새삼 저희 시어머니 해안이 너무 깊은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를 오냐오냐 해주고 불쌍하다고 다 떠받들여주면 이런 악재인 상황을 이겨내려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안주하고 무기력하게 될까봐 일부러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을 해서 더 달리게 한 거야. 안 그래도 이유 없이 아들에게 화내는 거 보고 그래야 할 것 같더라. 시모가 저보다 제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시모 말대로 이것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 더 악착같이 점자 공부하고 지팡이 사다가 연습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런 깊은 시모의 뜻에 왈칵 눈물이 쏟아져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저는 어머님께서 그런 줄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이대로 버려지나 이혼하나 별 생각을 다 했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두 눈이 안 보이니까 저도 모르게 한 짓이었어요. 제가 그래선 안 됐는데 어머님 죄송해요. 그이랑 아버님한테도 죄송해서 별낯이 없네요. 이때 시어머니가 저를 달래주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수술 받을 준비만 하면 된다. 각막이식 수술 같은 경우는 수혜자를 기다려야 해서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 수술 후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기거나 이식 거부 반응이 일어나 눈이 아예 안 보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그겠냐? 일단 한번 도전해보자. 아들 손은 수류탄에 날아가 버려서 붙일 수도 없으니 이 돈으로 며느리라도 고쳐줘야지. 남편 손도 못 고쳤는데 시댁돈으로 제 눈을 고쳐도 되는 걸까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머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이 돈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설마 빌리셨어요? 대출 받으신 거 아니죠? 물어보니까 절대로 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대신 황당무계한 이야기만 해주셨어요. 며느리 너한테 모든 걸 말해주는 순간 돈이 전부 다 사라질 거다. 수술 후에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알려줄 테니 수술 한 번만 받아보자. 전 당황스러운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랑 시부도 옆에서 듣고 있었는지 갑자기 나타나 수술 받아보자고 설득하셨어요. 결국 저는 그날 수술하기로 결정했죠. 수술 받을 병원을 알아본 뒤 각막 이식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술 대기하며 기다린 시간이 몇 개월 정도 흘렀을까요? 수술 하루 전날 병원에서 수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전화를 받게 됐는데요. 바로 다음 날 시부모님, 시할머니, 남편 도움으로 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했어요. 엄마랑 남동생도 온다고 하셔서 귀 기울여 보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수술 잘 받고 오라는 엄마의 목소리와 걱정하는 동생 목소리를 듣고 수술 준비에 들어갔어요. 수술 전에 간단한 검사를 하고 눈에 약물 투여를 했는데요. 전신 마취를 하고 들어갔는데 수술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걸렸죠. 수술하고 나오니 시모가 제게 귓속말로 이러셨어요. 아가, 고생했다. 좋은 생각만 하고 푹 자. 마취 기운을 대꾸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진통제 주사를 맞고 계속 잠만 잤는데요. 다음날 시력 체크를 하는데 월등히 잘 보이는 거예요. 그제 안심이 돼서 오열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시력을 되찾고 저는 시부모가 돈이 어디에 있어서 제 수술비를 내주셨는지 그것부터 걱정되고 궁금했어요. 그런데 눈을 뜬 순간 시모께서 웬 종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서 그 종이를 보는데 입이 떡 벌리고 말았어요. 그건 시할머니께서 제 수술 비용을 대주시겠다는 공증받은 각서였거든요. 시부모님은 저를 계속 갖다 버린다고 하시니까 시할머니가 뭐라 하셨나 봐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서면서 일부러 시할머니에게 어필했다고 합니다. 갖다 버릴만 하니까 갖다 버린다고 하죠. 손주 며느리가 그렇게 불쌍하면 어머님이 수술비 좀 내주시던가요. 시아버지도 나서서 수술비 좀 내달라고 하니까 며칠 동안 내내 저를 불쌍히 여겼던 시할머니가 이리 소리치셨대요. 그래, 내가 수술비를 주마. 너희들은 시력 잃은 애한테 그러고 싶냐? 애 좀 그만 괴롭혀라. 가만 보면 네가 나보다 더해 이거사. 시할머니가 이러자마자 어머님이 딴소리 못하게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착한 거짓말로 제 수술비를 받아내고 그 돈으로 제게 수술을 해준 건데요.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가족들 다 있는 병원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시할머니가 진실을 알게 되시고 허탈한 웃음을 지으시며 대꾸하시더라고요. 이것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할 줄은 몰랐네. 어쩐지 애지중지하는 것을 갖다 버리라고 하더라. 너네들이 그럴 리가 없지. 며느리가 이런 방법으로 나를 깨우치게 할 줄은 몰랐다. 앞으로 너 미워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시할머니께서 이 일을 계기로 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고 하셔서 다행이었어요. 우리 친정엄마랑 동생도 그런 시부모에게 큰절을 하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가 감동받아서 울면서 시모 손을 꼭 붙들고 말하기도 했어요. 사부인, 제 딸을 살려줘서 감사해요. 전 딸한테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시댁 식구들이 친정가족보다 더 낫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런 엄마에게 바로 이러셨어요. 며느리가 남도 아니고 우리 가족인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며느리도 우리 아들 위해 한평생 고생했어요. 내가 이제야 은혜를 갚는 것인데 뭐. 아무리 그래도 아들한테 손이 없는 마당에 거금을 며느리한테 쓰기 어려웠을 텐데. 전 그런 시어머니께 고개를 꾸벅 숙이며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제가 앞으로 책 읽고 TV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어머님께 감사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뿐만 아니라 할머님도 남편도 아버님도 모두 감사드려요. 앞으로 다치지 않게 잘 관리하라는 시댁 식구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고 병원에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그 뒤로 한 달 정도 보호렌즈를 착용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행히 눈은 잘 회복했고 그 뒤로도 쭉 잘 보여서 너무 기뻤죠. 감사하게도 시부모님께서 케이크를 사와서 제가 시력을 되찾은 걸 축하해줬습니다. 남편도 제게 작은 선물과 함께 편지를 줬어요. 선물은 결혼할 때 주지 못한 결혼 반지였는데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결혼 반지도 못 사주는 나 같은 거랑 결혼해서 무슨 고생이야. 나만 사고 당한 게 아니라 당신도 사고를 당하니까 내가 괜히 당신 인생에 피해를 끼친 게 아닌가 싶네. 이제 눈도 잘 보이니까 여행도 가고 예쁜 것도 실컷 보자. 내가 평생 잘해줄게. 남편이 제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워주는데 눈물이 펑펑 났어요. 제가 울면서 고맙다고 남편을 꼭 안아줬죠. 시부모님도 눈물을 흘리시길래 한 분 한 분 다 안아드렸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기대하지도 않은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친정이 가난해서 동생이 파혼당했다면서?
사부인이랑 동생이 친정집에서 어렵게 사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재산 좀 나눠줘라. 집이 너무 노후돼서 보일러도 터지고 물도 새고 있다며.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또 제게 돈 봉투를 내미신 거예요. 저는 이 돈 봉투를 받고 결심하고 말했어요. 생각만 하고 있던 걸 지금 당장 실천하려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신세지네요. 저도 이제 시댁 식구들한테 보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요. 시어머니께서 무슨 공부를 하냐고 묻길래 지켜봐 달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 친정엄마랑 동생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서 살게 됐는데요. 전 이런 시부모님과 남편을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며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시댁 식구들 호강시켜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당분간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돈이 많아지긴 했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 돈을 더 불릴 생각으로 노력할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시력을 잃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삶을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좌절했다가 도움을 받아 회복했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희망 잃지 마시고 끝까지 삶을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앞에 생각보다 좋은 일이 펼쳐지실 거예요.